적용할 거냐 이거를 판단할 때는 행정법 관계의 성격을 한번 이걸 또 고려해야 되고, 하나는 또 민법 규정의 성질을 또 고려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 쌍가루 1번에 일반 법원리적 규정 내지 법기술적 규정,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그 밑줄이죠. 자, 일반 민법 규정 중에 일반 법원리적 법기술적 규정은 둘째 줄 뭐야? 원칙적으로, 응? 이 행정법 관계 중 권력 관계든 비권력적인 관리 관계든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응? 그거 핵심. 그러니까 제목은 민법 규정 중에 일반 법원리적 법기술적 규정은 둘째 줄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법 관계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그러고 나면 동그라미 2번에 그런 일반 법원리적인 성격의 규정들, 민법에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이 다 쭉 써놨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신의와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응? 신의 성실의 원칙. 그다음에 뭐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자기한테는 아무 이득도 없으면서 남한테 해를 끼치려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응? 이런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응? 그다음에 무슨 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뭐 이런 거에 관한 규정, 권리 능력, 행위 능력, 그다음에 자연인, 법인, 뭐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의 성질을 말하는 동산, 부동산 등등등 이런 외울 거 아니에요. 이런 규정들을 법원리적 규정 또는 법기술적 규정 이런 거는 우리 행정관계에서도 따로 특별하게 민법 규정 적용 안 한다. 민법과 다르게 이렇게 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쌍가루 2번 기타의 사법 규정은 오로지 대등한 자 사이의 관계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동그라미 1번 결론적.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행정법 관계 중 비권력적 관계인 관리 관계에는 기타 규정들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나 권력 관계에는 아무래도 성질상 적용하기가 어렵다. 응?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자, 그 정도 공부하면 돼요. 거의 안 나오니까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 없습니다. 응?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6절 오른쪽으로 가. 6절에 보면 행정법 관계 발생 소멸 원인인데 여기가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오는 곳이에요. 응? 자, 그래서 제 6절 행정법 관계 발생 변경 소멸 원인에 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도 설명이 딱 많아.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면, 그러니까 행정법 관계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하고 우리 국민하고의 관계 속에서 뭐 서로 간의 권리 의무 이런 게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용어가 두 개 나오지. 개설해 보면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이런 말이 나와. 법률 효과. 그대로 그냥 글자 보면 법률이 인정하는 효과. 응? 근데 다른 말로 뭐 법적인 효과.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권리나 의무야. 가장 핵심적인 게 권리나 의무야. 그럼 이게 발생하려면 국가와 개인 사이 어떤 행정에 관한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려면 그럼 뭐가 충족이 돼야 돼?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응? 그래서 그 법적인 요건을 우리가 이런 말로 부른다. 법률 요건.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지.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행정 관계일 수도 있고 순수한 민법상 개인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간에 무슨 땅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맺어야, 그죠? 계약을 맺으면 계약에서 써놓을 거 아니야. 또 계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누가 얼마의 돈을 주고 땅을 사기로. 그럼 뭐 어떻게 돼? 그 계약서 내용대로 땅 사는 사람은 권리 의무가 어떤 거야? 자기는 의무는 일단 땅값을 계약대로 땅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고 땅값을 지불하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권리, 그죠? 그 땅값을 줬으니까 땅 소유권을 넘겨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지? 반대로 땅 파는 사람은 땅값을 달라고, 계약대로 땅값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 그지? 그러면 그에 따라 땅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계약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거. 그런데 이 법률 요건을 뜯어보면 이 계약 같은 거는 한쪽에서 계약 맺는 양쪽 둘이 있을 때 한쪽에서 나하고 이런 내용으로 계약 맺자, 한쪽이 신청을 하고 다른 한쪽이 신청받은 내용 보더니 그것 좀 요거 가격을 조금 올리자, 응? 그럼 내가 계약하지 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야. 상대방이 동의.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신청이라는 한 사람의 행위와 상대방의 동의, 이 두 가지가 요소가 합의가 될 때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응? 이런 요소들, 신청하는 행위, 상대방이 동의하는 각각의 법적인 요건,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하나의 어떤 요인들, 기본적인 요소들을 뭐라고 부른대? 여기 보면 법률 사실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야. 응? 이건 모든 분야에서 같은 논리가 돼. 법 분야에서. 그래서 외우는 건 아니고.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돼?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논리지. 그럼 우리 행정관계에서 자, 여러분들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신분, 공무원의 신분이 생기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권리, 공무원으로서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게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게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 되는데, 응? 임명이 가장 많은 흔한 형태지.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공무원인데, 그죠? 그건 선거로 이제 당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통 경우에 임명. 근데 임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임명이라는 조치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어? 응시원서 제출해야 되겠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신청하는 거야. 나 공무원 되고 싶다고. 신청. 그럼 또 뭐 또 봐야 돼? 신청. 그다음에 무슨 뭐 해야 돼? 시험도 치러야 될 거고. 응? 시험도 보고 합격자 발표도 하고 면접도 보고 등등. 그죠? 이런 요소들이 이거 다 법에서 정해 놨겠지? 법이 정한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다 갖춰지면 아니면 임명 행위가 있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법률 사실이 모여서 하나의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게 돼요. 근데 민법상으로 보면 한 가지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유언을 해. 혼자 자기 단독으로 혼자 내 재산은 누구한테 다 상속시켜 주기로 한다. 유언. 그러면 한 사람 개인의 하나의 법률 사실, 유언이 있고 이 유언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법률 요건이 돼서 유언한 대로 뭔가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 사실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응?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시험은 쌍가로 2번에서 나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어쩌다 내면, 응? 쌍가로 2번에 보면 여기 법률 사실, 응? 즉 법적인 효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법학에서 두 가지로 갈라서 봐. 하나는 뭐래? 용태라는 거와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대요. 이 둘의 분류 기준은 뭐래?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이냐, 이게 기준이래. 응? 그래서 쌍가로 2번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이라는 두 개의 종류로 구분한다. 구분 기준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거냐,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걸 용태라고 칭하고, 응?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건 사건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그룹을 두 개 그룹으로 쪼갠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박스 안에 보면 용태를 봐봐. 용태가
용태가 있고 사건이 있죠. 그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에 개인의 외부에까지 이제 나타난 게 외부적 용태. 사람 정신작용이 외부에까지 나타나지 않고 내심에만 머무는 걸 우리가 내부적 용태 뭐 이렇게 칭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외울 건 아니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아까 공무원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아서 공무원으로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내가 갖고 싶다. 응? 그럼 어떻게 돼? 응시원서 제출하는 건 여러분의 정신작용의 외부에 대한 표시죠. 정신작용은 외부에 대한 표시니까 뭐야? 외부적인 용태다. 그러니까 응시원서 제출하는 행위는 외부적인 용태다. 또 어떤 사람이 일반 국민이 술집 영업허가 받아서 영업하고 싶다고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그건 뭐야? 자기의 정신작용을 외부에 표시한 거지. 이것도 외부적인 용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영업허가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행정위원회 검토해서 허가를 내줄 거 아니야. 신청도 없는데 허가 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적 용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부적 용태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부모님이 하도 성화를 하니까 자기 본심하고 다르게 그냥 응시원서를 제출했어. 그럼 뭐야? 응시원서는 외부적 용태로서는 응시원서 제출을 했지만 내심으로는 그런 자기는 진짜 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그게 바로 이제 마음속에 날씨가 덥지도 않고 오늘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네. 진도를 좀 많이 나야겠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부분이 교재로 보면은 1권에 페이지 127쪽 교재 127쪽. 자, 127쪽에 보면 제5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이라는 주제가 있어. 근데 자, 시험에 거의 잘 안 내. 응? 근데 또 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야 뭐 10년에 한 번씩 정도 낼까 말까 하더라도 내면 꼼짝 못하고 당하잖아. 일단은 간단히 하자. 제목을 딱 보니까 우리가 공법관계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지? 행정법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법이 적용돼야 될 국가와 국민의 관계야. 응? 그럼 행정법이 적용된 행정법이 있으면 뭐 그거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행정법이 이 민법에 비해서 발달 역사가 늦어. 응? 민법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제 서로 대등한 관계고 서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 민법인데 민법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법 규정이 정교하게 돼 있어. 응? 그렇다면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관계에 적용될 행정법 규정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지만 없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응? 그러면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을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관계에 뭐 비슷하게 적용할 만한 게 하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설 부분에 이제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외울 거 아니고. 응?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시각도 있었어. 뭐냐면 야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는 우리가 대등한 자 사이의 관계고 서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인 반면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는 뭐 그러니까 행정을 둘러싼 관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공익을 추구하고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그런 관계니까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뭐 행정 관계에 적용할 행정법 규정이 없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민법 규정을 갖다 적용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이론이 있어.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다. 응?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권리 의무를 갖는 자와 사이의 관계에 그 상대적으로 국가와 개인 사이의 어떤 행정을 둘러싼 관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좀 대등하지 않은 성격도 있지만 응? 그게 상대적인 차이지 완전히 절대적 차이는 아니다. 응? 그래서 이제 어떤 행정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물론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것도 있겠으나 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행정관계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오늘날의 기본적인 입장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2번을 봐. 즉 행정관계에 적용할 공법, 행정법 규정이 흠결됐을 때, 그지? 흠결이라는 건 이제 없거나 부족한 걸 뜻하는 거지. 그럴 때 보충하는 방법 외울 거 아니야? 첫 번째, 쌍가루 1번. 우리 행정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야 이거 민법의 어떤 규정을 적용해라.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응? 이런 규정을 둔 예들도 있어. 응? 그래서 민법 규정, 사법 규정 적용하라고 명시적으로 행정법에서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 문제는 이제 쌍가루 2번. 민법 규정을 적용하라고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데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그죠?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다. 그냥 읽어만 보자. 과거에는 우리 공법, 행정법과 민법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행정법 규정이 없다 그래서 민법 규정으로 보충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과거에는 있었으나 오늘날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 오늘날에 와서는 공법, 행정법과 민법의 차이는 본질적 차이는 아니고 상대적인 특성, 이는 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성질상 오로지 민법 규정 중에는 대등한 개인들 사이에 이 사적인 이익 추구 관계에만 오로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본다. 행정관계는. 그러나 민법 규정 중에는 이렇게 이 대등한 관계건 대등하지 않은 관계건 다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도 있다. 그러니까 민법 규정을 좀 나눠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 이렇게 나눠서 이제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를 보면 1번, 2번 뭐 두 개 들었는데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1번, 2번 나타내는 건 뭐 거기 보면 1번은 무슨 법이 나왔어? 무슨 관세법 뭐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이라는 건 이제 관세법 시행령. 이 시행령이 대통령이 만든 법인데 외울 거 하나도 없고 자, 그러니까 관세법이라는 법에는 뭐에 관한 규정이 없대.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법이 여러 법이 있어. 뭐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관세법, 뭐 상속 및 증여세법, 부가지세법, 세금 관련 법이 되게 많아. 근데 관세법이라는 법에는 있어야 될 규정이 빠져 있다 없다. 그러면 유사한 국가의 세금 관련 다른 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뭘 나타내는 거야? 행정법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게 뭐 하나의 단일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 행정에 관한
무수한 법의 집합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하나의 행정 분야에 적용할 행정법 규정이 없다. 그러면 비슷한 다른 행정법에 있는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응? 이게 이제 1번 판례의 뜻이고, 응? 2번도 그런 뜻입니다. 응? 뭐 하천법에 어떤 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다른 행정법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응?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시험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3번이야. 3번. 다음 페이지에. 응? 그러면 3번은 조금 요거는 이제 체크. 그래서 행정법 관계에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 오늘날은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할 때도 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대. 하나는 뭘 고려해야 될까? 응? 야, 우리가 한 측면은 우리가 행정법 관계 또는 공법 관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행정법 관계는 이게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공법 관계는 국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지? 또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비권력적인 관계, 뭐 이거 관리 관계라고도 칭한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그럼 뭐 가만히 생각해보자. 민법 규정은 대등한 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좀 적용하기가 좀 껄끄럽겠지. 이쪽은 국가와 개인 사이 관계가 대등한 관계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민법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응? 이것도 나눠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다가 이제 민법 규정을 우리가 사법 규정 이렇게 해서 사법 규정의 성질을 한번 또 고려하자 이거야. 응? 민법 규정이라고 다 똑같은 성질의 규정이 아니니까 거기서 민법 규정을 보면 쌍가로 1번하고 쌍가로 2번 이렇게 제목 읽었지? 1번에 보니까 일반 법원리적이거나 법기술적인 규정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 쌍가로 1번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법이 민법이라는 법인데, 민법에 보면 모든 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다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규정들이 이 민법에 꽤 많다는 거야. 응? 그래서 민법에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그런 성격의 규정을 일반 법원리적인 규정, 응? 또 무슨 뭐 날짜, 기간을 계산한다든지 뭐 주소를 어디로 정하느냐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일종의 테크닉적인 거, 법 기술적인 그런 규정들은 이거는 뭐 이 대등한 관계냐 대등하지 않은 관계냐 그게 중요한 영향을 안 미치거든. 따라서 이제 사법 규정의 성질화가 되면 일반 법원리적, 줄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반 법원리적인 규정은 이거는 어떻게 돼? 일반 법원리적이니까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 이거는 여기도 적용할 수 있고 당연히 권력 관계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응? 둘 다. 그런데 사법 규정 중에는 이제 일반 법원리적 규정을 뺀 나머지 기타 규정, 이거는 오로지 대등한 자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야. 그러면 이건 대등한 관계가 아니니까 여기는 적용되기가 어렵고 권력 관계는 여기는 주로 적용 많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계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한 거야? 행정 관계에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첫째 끝에 그러니까 업자 간의 사업 양도계약수 계약을 맺고 그래서 행정청이 지위 승계 신고를 받고 행정기관이 수리해 주는 것은 적법한 양도양수 계약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응? 이러면서 행정기관이 신고 수리해 줄 대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는, 응? 이게 중요하죠. 신고 수리해 줄 대상인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계약이 있더라도 무효라면 행정기관이 신고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수리해 줄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준 것에 대해서 수리행위마저 무효가 된다. 응? 여기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밑줄 치고 첫 번째 한 가지. 지금 6번 판례는 시험에 나오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응? 적법한 여기서 유효한 양도 양수 계약이 없거나 이게 무효인데 이걸 신고받고 수리해주면 수리도 무효다.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셋째 줄, 자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응? 그러니까 아마 지네들끼리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양수인이 가서 신고를 해왔는데 뒤늦게 A가 자기네들끼리 맺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야, 양도인이. 응?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맺은 양도 양수 계약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자기네들에 대해 여러분들 이거 있지, 지네들끼리 맺은 계약은 이게 사법상 계약이야. 그러면 이 계약을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싸울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하고 막바로 이 무효인 계약인데 왜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냐고 수리행위를 무효로 판결해달라 행정소송으로 막바로 다툴 수도 있대. 그래서 끝에 6번에 자,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민사쟁소, 즉 민사소송으로 자기네들의 양도 양수 계약행위, 사법상 계약행위 무효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고 그거 구함이 없이 막바로 행정청을 상대로 왜 자기네들의 양수 계약이 무효인데 그러면 수리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수리해 줬냐고 수리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막바로 다툴 수도 있다. 그렇지? 이거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7번을 한번 보자. 7번 판례 보면 7번은 이제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면 이런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된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소송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좀 말이 길지만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쉽게 알아요. 자, 맨 처음에 A라는 사람이 행정기관에서 돌키하는 거예요. 채석 허가를 애초에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A가 B한테 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B는 이제 계약을 맺어서 A로부터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잖아. 근데 아직은 가서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기 전 단계야. 응?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전이면 아직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허가받은 자가 A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뭔가 A가 뭘 잘못됐는지 이거 A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응? 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넘겨받기로 된 허가가 소멸된 거야. 이러면 이 행정기관이 A에 대한 허가 취소한 조치에 대해서 물론 허가 취소를 받은 A는 당연히 소송할 자격이 있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A뿐만 아니라 A로부터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는 B도 A에 대해 허가가 취소돼 버리면 자기가 넘겨받을 허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B도 이로 인해서 법적 불이익을 받는 자다. 그래서 B도 A에 대한 허가 취소한 거 소송으로 싸울 자격 있다. 이겁니다. 뜻이. 그래서 7번 끝에 보면 읽어봐요. 행정청이 양도인에게 내줬던 채석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 조치를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소송할 자격이 있다. 자, 뭐 그런 정도로 공부하면 될 거예요. 일단 자, 아이고 여기까지. 문제는 못 풀겠다. 문제까지 하면 6시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놔뒀다가 다음 주에 시작할 때 풀어야 되겠어. 기억을 얼마나 하나. 그치? 판례가 많죠?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내. 아까 내가 이제 홀수년도 문제만 2013년 이후로 봤더니 거의 다 신고에 관한 문제야. 응? 이쪽 파트에서 오늘 배운 주제 중에 부당이득하고 신고 이 두 파트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곳입니다. 응? 특히 신고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돼. 한 문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하는 행위 중에 법 만드는 행위. 응? 요새 혹시 뉴스 봤는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검사는 저 경제 범죄하고 부패 범죄 두 가지만 수사하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대로 세부사항 정하라고 했어.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뭐 했어요? 막 다른 것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요새 난리가 났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 나와? 시행령에 의한 통치를 한다. 국회의 법률 정한 걸 위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논란거리가 심하잖아. 응? 다 이게 다 우리 배우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공공복리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자, 19번 많이 써놨지만 핵심 노조 설립 신고. 우리 어떤 기업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 정도로 충분 간단하게. 자, 그다음에 20번은 행정기관이 두 번째 줄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수리를 거부해 줬더니 소송을 했어요. 수리를 거부했더니. 근데 행정기관이 왜 거부했대? 이유가 지금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 지금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래. 그래서 판결로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결 확정날 때까지는 그 신고를 수리 못 해줍니다. 한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다. 위법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21번은 여러분 어떻게 돼? 거기 핵심 단어 보면 넷째 줄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해주지? 그럼 수리하면 어떻게 될까? 종전 영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거고 신고해온 새로운 업자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부여된 거지. 그럼 종전 영업자는 허가가 박탈된 불이익받은 자니까 그 수리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23번, 지금 또 시험 문제는 23번은 말만 뒤지게 길어. 뭐냐면 핵심 단어가 숙박업 신고예요. 그지? 그러면 읽어보자. 앞부분에 숙박업을 하려는 한 자가 법이 정하는 시설과 서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법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건물이 있어. 근데 여기에 옛날에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뭐 며칠까지 누가 A라는 사람이 숙박업 한다고 신고를 한 상태야. 근데 신고만 해놓고 실제는 지금은 영업 하나도 안 해. 신고만 서류상만 영업한다고 신고가 된 사람. 근데 새로이 B라는 사람이 이 건물 다 샀어. 예를 들어서 이 건물 다 사가지고 아니면 적법하게 임대를 했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다가 이 건물에 숙박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이 건물에는 이미 누가 예전에 숙박업 한다고 신고가 돼 있으니까 새로운 신고를 못 받아준다고 이거 거부했다는 거야. 응? 근데 아니 예전에 서류상만 누가 한다고 신고가 돼 있을 뿐이라면 새로이 이 건물에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영업한다고 신고가 있으면 이거 수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 밑에 좀 길지? 밑에서 보면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하겠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이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한을 취득해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새로이 숙박업 하겠다고 신고를 해왔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면 수리를 해줘야지. 단지 그 건물에 예전에 숙박업 하겠다고 신고가 먼저 돼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거부한 건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자, 뒤로 가보면 이번에는 24번. 아주 간단하지? 여러분들 홈플러스, 이마트 이거 자유롭게 세울 수 있어? 주변에 전통시장도 보호해야 되고 하니까 그죠? 바로 인근에 가까운 데 전통시장이 있으면 이거 수리해주면 안 돼. 그래서 대규모 점포, 이게 그런 대형 마트를 말하는 거야. 대형 하나로마트니 이런 거. 대규모 점포 개설하겠다고 등록하는 건 신고제도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알았죠? 그리고 새로 나온 판례. 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도 수리를 요하는 식이고, 그죠?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정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게
그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과 똑같네. 그 다음에 26번 노인 장기 요양법상 장기 요양기간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 두 가지. 장기 요양기간의 폐업 신고 또 노인 의료 복지시설 폐지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항이다. 두 번째 끝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 따라서 그러나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신고가 상대방의 위조 등 부정행위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해준 행위는 수리할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준 것이로서 그 행정기관의 수리행위 자체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다. 그래서 수리행위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26번이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밑에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수리 거부한 건 상대방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 없으니까 소송 대상 안 된다 그랬죠? 그 정도로 하고 뒤에 마지막 노죠. 영업의 양도 신고와 지위의 승계 그래가지고 본문에 공부했었는데 이게 또 공부했다. 1번 이미 공부한 거고 자 2번 중요합니다. 2번 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에 있어서 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업자끼리는 가게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사실상 업자들끼리는 영업이 양도 양수됐어. 응? 그러니까 A가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이걸 B한테 계약 맺고 팔아 넘겼어. 응? 이걸 뭐라 하면 길게 말하면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응? A가 허가받아서 영업하던 종전 영업자. 근데 A가 허가받은 영업자 지위를 B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양도인, 얘가 양수인. 근데 지네들끼리만 영업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B가 이 양수인인데 얘가 가서 뭐 해야 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신고라 그래? 우리가 지위 승계 신고. 응? B가 이 양수인이 A에 대해서 A가 원래 허가받은 자니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행정기관에 가서 지위 B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받고 행정기관이 신고를 수리해 주면 그러면 이제 허가받은 자가 바뀌는 거야. 따라서 이 수리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미 아까도 나왔지만 이 수리행위는 수리를 해주면 종전에 A에게 내줬던 허가를 박탈, 취소하고 새로이 양수인 B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즉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응? 따라서 수리로 인해 종전 영업자는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자니까 수리하기 전에 종전 영업자인 A에게 수리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듣고 해야 된다. 절차상. 그지? 이런 게 앞에서 나왔었고 이때 지금 어떤 단계냐? 요 단계야, 요 단계. A하고 B 사이에 지네들끼리만 가게를 넘기는 계약만 맺은 단계. 응? 그런데 A는 B한테 뭐야? 계약대로 돈 다 받았어. 돈 다 받으니까 A가 뭐 했어? 자, 이건 당신 가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떠났어. 근데 B는 아직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수리가 되기 전이야. 이 전이면 아직 행정법적으로 누가 허가받은 자야? A. 수리가 돼야 행정법적으로 B가 이제 허가받은 자가 되는 건데 이 신고비 수리가 되기 전이야. 전이면 법적으로는 아직 A가 허가받은 자야. 근데 A는 계약대로 돈 다 받았다고 B한테 가게를 넘기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B는 신고비 수리가 되기 전에 B가 이제 막 영업을 막 하다가 법을 위반한 게 적발이 된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행정청으로서는 누구한테 이게 제재를 가해야 돼? 아직 행정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A가 돼 있어. A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판례를 공부할 때 내가 굵은 씻어놨지. 뭐가 중요해? 아직 두 번째 줄에 지위승계 신고 및 행정기관의 수리가 있기 전이래요. 지위승계 신고 및 수리가 있기 전이면 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누구야? 양도인. 그렇다면 사실상은 지네들끼리 다 계약대로 가게 넘기고 B가 영업을 하다가
양수인이 영업을 하다 법 위반액이 발생했으면 마지막 끝에 가면 행정기관은 누구에 대해서 제재를 내보내야 돼? 종전 영업자인 양도인. 그래서 이거 올해 시험에도 나왔다. 응? 2번 끝에 가면 양수인이 영업행위를 하다 발생한 위반액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은 누구한테? 양도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응?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보면 A가 B한테 계약대로 돈만 받았다고 B한테 가게를 넘기고 떠나지 말고 B가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하고 수리가 끝났는지 이것까지 다 확인한 뒤에 이제 B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넘겨야 돼. 그래야 B가 영업을 하다 뭘 위반해도 B한테 책임이 가는 거지 A한테 책임이 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거 비슷한 게 뭐 있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중고차를 사지. 누구한테 중고차를 사. 근데 그 차를 내 거로 완전히 명의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차 운행하다 사고 나면 그 원래 차주인한테 책임이 돌아갑니다. 안 그래요? 차 사고 났다고 보험료 왕창 올라가는 거 그 전업자한테 올라가요. 전주인. 그러니까 내가 몰던 차를 누구한테 중고차로 팔면 차를 함부로 넘겨주면 안 돼. 다 가서 이 차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차 명의를 다 이전 바꿔놓은 거 확인한 뒤에 차를 넘겨줘야지. 안 그러놓으면 그 사람이 명의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몰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타운팡 내가 뒤집어 쓰는 거야. 내 차를 갖고 그 사람이 운행한 거니까. 그지? 그런 걸 다 이렇게 행정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자, 2번 중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얘기했지? 4번 문장이 길지만 여기 어떻다 그랬어? 이거 지위 승계 신고하고 수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A는 허가받던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A한테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수리를 하기 전에 허가 박탈당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면 A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가 5번, 6번까지 다 이어집니다. 응? 그 다음에 6번 아주 중요하네요. 6번 판례 봅시다. 6번을 보니까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 부과한 조치가 거기에 끝에 보니까 부과 처분이 어떻게 됐대? 잘못된 것이었다. 위법이었다고 취소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자 논리 봐. 취소가 되더라도 끝에 가면 뭐가 상실되지 않는데 일단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 건 상실되지 않는데.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있는 논리는 돈 납부해라고 고지서 보냈다는 거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에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다. 권리를 행사했는데 좀 잘못해가지고 위법하게 권리를 행사해서 취소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된 효력까지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앞으로 다시 5년을 벌었지? 그러면 국가는 요건을 제대로 다시 갖춰서 적법한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그죠? 이거 되게 중요. 4번 중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중요한 거 8번을 준비하세요. 8번. 8번을 중요하면 어떻게 돼? 자,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금을 부과하고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세무공무원들이 그 집 찾아갔지? 그래갖고 막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는가 다 찾아보고 수색했어. 그죠? 근데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거야. 못 찾았지? 못 찾아서 압류를 못했어. 그랬더라도 돈 받을 권리자인 국가가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니지. 돈 받을 권리를 행사했는데 다만 압류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해서 압류를 못한 것뿐이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야. 그 돈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8번 압류할 목적물을 못 찾아서 압류를 실행하지 못했다. 수색했다는 것만 이제 기록에 남았다 하더라도 권리에 잠자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5년의 시간이 다시 또 버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 그 다음에 자 10번도 중요하다. 응? 자, 10번을 보면
자, 셋째 줄 끝에 밑줄. 자, 변상금 부과, 변상금 부과 처분이라고. 이거 이제 국가 재산을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차지하고 이용하는 사람 적발해서 돈을 부과했어요, 국가가. 변상금 부과 처분. 그러면 이제 국가는 변상금이란 걸 부과했고 징수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뭐 한 거야? 변상금 부과를 받은 상대방이 뭐 했대? 소송을 냈대. 근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지. 근데 소송이 진행 도중이라도 국가 측은 자기가 변상금 부과한 거 이거 좀 위법하게 잘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소송 도중이라도 얼마든지 어떻게 돼? 자기가 변상금 부과한 거 잘못됐다. 스스로 취소하고 요건을 갖춰서 다시 적법하게 변상금을 다시 부과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 얘기가 그 셋째 줄, 넷째 줄 문장이지. 변상금 부과를 국가가 했고 상대방이 잘못된 변상금 부과라고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도 변상금 부과한 국가로서는 어떻게 돼? 자기가 위법하게 변상금 부과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지막 줄 뭐랬어?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가의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응? 줄여서 공부하면 어떻게 돼? 핵심 단어. 셋째 줄.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진행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진행 중이라도 마지막 줄. 뭐라고? 그 국가의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기간 진행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거다. 응?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소송하는 중에 5년이 계속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부과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송이 길게 진행되는 동안에 국가는 이거 잘못된 부과 맞다.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을 또 버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애초에 잘못 부과해 놓은 걸 그대로 놔둔 채 소송 진행 도중에도 기간이 다 지나버리니까 5년 지나면 끝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것 중시.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11번도 중시. 자, 11번은 둘째 줄의 핵심이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세금 부과를 다시 했대. 그럼 무슨 단어가 중요한 단어야?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대. 응?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부과 권리는 소멸돼 버린 거야. 그렇지? 그 권리가 없는 자가 부과한 게 되고 상대방은 내야 될 의무도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뒤에 부과한 세금 부과 처분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돼서 무효다. 세금 부과는 무효니까 상대방은 내야 될 의무도 없다. 처음부터. 반면에 이제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취득시효. 자, 1번은 현재 법이 아니고 옛날 법이야. 응? 옛날에 국유 재산에 우리가 국가 소유 재산이 이렇게 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행정 재산은 공익 목적에 쓰이는 재산이라 시효 취득 대상이 안 되게끔 이제 해놓고, 이거는 공익 목적에 안 쓰이는 재산이라 특별하게 개인 재산과 똑같이 다루면 되지 특별하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행 법. 근데 예전에는 이걸 구분하지 않은 채 국가 소유 재산은 무조건 다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 재산이라도 공익 목적으로 안 쓰이는 일반 재산은 개인 재산하고 똑같은 건데 왜 국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재산하고 다르게 취급하냐? 그래가지고 국가 재산은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 시효 취득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는 국가 소유 재산을 개인 재산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취급한 거다. 그래서 위헌 판정 내려졌다는 거야. 응? 평등 원칙 위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국가 재산이 행정 재산이냐 일반 재산이나 나눠서 시효 취득 대상이 안 되고 구별을 해놨다는. 근데 1번 판례는 국가 재산이기만 하면 무조건 시효 취득 대상에서 제외시켜 놨었던 법 규정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 거라 위헌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응?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2번은 아까 공부했지. 행정 재산은 더 이상 공익 목적으로 안 쓴다. 공용 폐지가 돼야만 뭐 사고 팔고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응?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된다. 또 3번도 공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국가 땅, 응?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내 국가 땅도 뭐와 같이 취급을 해? 행정재산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국가 소유 토지는 이른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보존재산이라 해서 이 행정재산 계열에 속해요. 보존재산이란 건 보존하는 것 그 자체가 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이에요. 문화재 같은 게 대표적인 거야. 응? 보존재산에 해당하므로 시효 대상이 안 된다. 정리. 그렇게 이제 여기서 시험의 핵심에 중요한 건 2번하고 3번입니다. 응? 3번 보고 굳이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라는 거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가면 제척기간 나옵니다. 자, 제척기간은 원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 건데 최근에 법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를 좀 유의한다. 자, 제척기간이라는 말은 눈으로 읽어봐.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권리 존속기간을 말하는데,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하는 기간, 법으로 정해진 기간 같은 거 말합니다. 근데 조금 이해를 돕자면 아까 소멸시효 제도라는 거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기간 지나버리면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다루는 건데 이게 비교적 기간이 길어요. 아까 원칙적으로 국가에 돈 받을 권리는 5년, 그죠? 비교적 상대적으로 길어요. 근데 이 소멸시효 제도는 5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다시 또 기간 연장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근데 제척기간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짧게 정해놓은 거야. 즉 아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해라. 90일 짧게 정해놓고, 응? 그러면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라. 90일 이내에만 소송 제기해.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하면 소송 끝난 거고 90일이 지나버리면 영영 소송 제기 못하는 거고 딱 그냥 그것뿐입니다. 연장 이런 거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의의와 소멸시효 비교가 있습니다. 다만 요거 판례만 알아두세요. 두 번째 끝에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도과라는 말은 경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세금을 그 뒤에 부과한 거는 무효. 이거 한 줄만.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쌍가로 3번이 매우 중요. 자, 첫째 줄 동그라미 1번에 행정기관은 국민이 예를 들어서 어느 술집 주인이 청소년한테 술 팔다 적발이 됐어. 그러니까 첫째 줄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거 밑줄 주세요. 위반행위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뭐야?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니 응? 이런 거 못한다는 거지. 5년 내에 하라고 딱 명시된 거야. 그죠? 그리고 자, 1번 중요하게 여기고 위반행위가 종료될 날부터 5년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설령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더 이상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죠. 다만 동그라미 2번 5년이 지났더라도 거기에 1, 2, 3, 4 응? 꼭 외울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죠? 또 상대방이 인허가나 신고 자기가 허가 받은 거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사표 제출행위는 무효고, 응? 그러면 사표 수리행위 역시 무효가 될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 끝에 그럴 정도는 아니고 공무원이 의사결정하는 자유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제한을 할 정도에 그친 거라면 그럼 어때요? 사표 제출행위도 흠은 있는데, 응? 그렇다고 사표 수리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로까지는 안 본다. 그지? 뭐 이런 얘기지? 세 줄에. 그죠? 그래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봐야 할 것이나 이 얘기는 이제
그 사표 제출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았느냐를 따져봐서 사표 제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또 사표 수리도 취소할 위법이 있는 거로 볼 수도 있고, 뭐 구체 사정에 따라서 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실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넷째 끝에 보면 감사 담당 직원이 어떤 공무원 비리 조사 과정에서 야, 너 그냥 사표 내고 나가는 게 좋아. 너 사표 안 내면 너 저 징계 받아가지고 파면될 거야. 응? 여러분 파면되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아요. 너 끝까지 그냥 네가 그냥 조용히 사표 내고 나가는 게 좋지 않아. 너 신상이 더 좋아.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야. 약간의 압박을 한 거지. 스스로 사표 내고 나가라 조용히. 안 나가면 너 결국 징계 받을 거고 파면될 거야. 그래봐야 뭐 좋을 거 없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사표를 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자기 사표 낸 게 강요 협박받아서 낸 거다. 그러니까 자기 사표 사직서 수리한 거 무효다 이러면서 소송으로 싸웠나 봐. 근데 결론은 뭐야? 아이 그 정도는 그냥 사표 내고 스스로 물러나 나가는 게 너한테 이롭다. 응? 괜히 어차피 파면될 건데. 예,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권고성이지 그걸 가지고 뭐 강요 협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사표 제출 행위를 적법으로 본 거야. 응? 사표 수리도 적법 이렇게 된 거죠. 응? 반면에 또 하나 있어. 오른쪽에 올라가면 2번 판례 보지. 이 전두환 때 있었던 일이야.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었어? 예를 들어서 국가 공무원들 1급부터 9급까지인데 5급 이상 공무원은 일단 다 사표 내래.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여기 나와 있나? 그러면 일괄 사표 제출하라 그러지. 고위 공무원들 1급부터 5급까지 전부 사표 제출. 응? 그때 뭐 군사 정권이니까 굉장히 강압적이지. 사람들이 스스로 사표 낼 뜻이 없는데도 불이가 그래요. 안 내면 뭔가 불이익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일괄 사표를 내도록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표 다 받은 다음에 얘는 남기고 얘는 쫓아내고 이렇게 하죠. 선별 수리해서. 약간의 정권에 뭔가 비판적인 사람은 다 자르는 거지. 근데 이 방식은 어떻게 된 거야? 본인들이 사표 내고 수리돼서 그만두는 형식이 돼버린 거야. 응?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사표 내라고 강요를 해서 사표를 다 받아놓고 그 중에 누구는 남겨놓고 누구는 내보내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이제 잘린 사람들이 이제 수년이 지나서 전두환 정권 끝나고 나서 그때 사표 제출은 강요 협박, 강박에 의해서 낸 거다. 그래서 이건 무효다 이러면서 자기들 복직, 공무원 신분 유지 이거 주장했는데 졌어요. 판례가 뭐라 그랬어? 법원이 설령 두 번째 사표 제출이 강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민법이 정한 자기네들의 진심이 아닌 사표 제출이라 하더라도 진심이 아닌 거라도 그대로 유효하잖아. 행정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표 수리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 왜냐하면 만약에 판사가 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자. 그 당시 분위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사표 내는데 나는 사표 못 내겠습니다 하고 이 판사 자기가 버틸 수 있겠어? 그 상황에서? 그런 건 저는 보류를 안 해준 거야. 말하자면 여기 보면 첫째 끝에 강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대. 그리고 그러면 사표 내라고 압박을 와도 내지 말고 버텼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사표를 냈다고 해서 강압에 의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표 낸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그 입장에 갖다 놓으면 지는 사표 안 낼까? 그렇죠. 그지 같은 판결이야.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시간 많이 나. 조금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뒤에 신고가 나오는데 신고는 뭐 사실은 판례는 많은데 공부해야 될 논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험은 신고가 드립다 많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그래. 자.